아동기 행동장애 제2장 발달정신병리학의 관점에서 본 장애 행동. 부모와 주변 사람들은 아동이 무슨 이유로 행동장애를 일으키는지 몰라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다. 사실상 우리가 단 하루라도 행동이 왜 일어나며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고 지내기는 어렵다. 믿음직하던 학교 친구가 왜 갑자기 자퇴를 하는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변함없이 우리 처지에 공감할 수 있는지, 뛰어난 배우가 어째서 계속 불법 약물을 복용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일반적으로 흔히 일어나는 행동일수록 의문이 적게 제기되며 의문에 대한 해답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를 난감하게 만드는 것은 예상치 못한 행동, 특히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되고 유해한 행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엘리자베스 펠로우즈는 주치의에 의해 심리치료사에게 의뢰되었다. 주치의는 섭식장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엘리자베스를 의사에게 데려간 것은 어머니였는데 어머니는 딸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다. 펠로우즈 부인은 딸이 목욕탕에서 토하는 소리를 3번이나 들었다. 뿐만 아니라 엘리자베스는 친구를 전혀 만나지 않고 늘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펠로우즈 부인은 딸이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아주 정상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그 이후로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고 유치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케이티라는 친구마저 만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전 과목에 2학점을 받는 학생이었으나 지금은 B나 C를 받고 있다. 펠로우즈 부인은 고등학교 공부가 어려웠다는 것은 인정했으나 엘리자베스의 성격이 변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머니는 지난 6개월 동안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딸의 행동을 설명해 줄 만한 일을 전혀 기억해낼 수 없었다. 행동장애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임상가와 연구자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이다. 장애의 원인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치료와 예방을 할 수 있지만 원인을 더 잘 이해할수록 그러한 노력은 더욱 효율적인 것이 된다. 또 그렇게 되면 정신병리학자는 과학자로서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답변하는 데에도 관여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행동 역기능의 원인과 그 밖의 측면들을 개념화하는 틀을 제시하기로 하겠다. 1. 관점의 채택. 제1장에서 살펴본 대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행동의 원인에 대해 생각해 왔는데 여기에는 악기에 쓰였다거나 몸과 마음의 작용에 대한 이제는 구식이 된 믿음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상 행동과 이상 행동에 대한 최근의 이해는 대부분 과학적 가정과 방법론의 적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토마스 쿤과 다른 학자들의 저술은 과학이란 완전히 객관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며 과학자들 자신도 이 세상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과학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복잡한 세상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다루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그들은 여러 가지 과정을 하고 개념을 형성한다. 어떤 연구자 집단이 일련의 가정을 공유할 때 쿤은 이를 패러다임이라 부른다. 패러다임은 우리가 어떤 현상을 연구하고 이해하기 위해 취하는 관점, 견해 또는 인지적 경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특정한 관점을 채택하는 데에는 이득이 있다. 관점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삼라만상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어떤 종류의 의문을 제기해야 할지, 어떤 연구 주제를 선정해야 할지, 무엇을 관찰하고 어떻게 관찰해야 할지,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준다. 새로운 정보를 과거 경험의 맥락에서 살펴보게 해주고 그러한 정보에 반응할 근거를 갖게 해준다. 관점의 채택은 우리가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연구하고 해석할 것인지를 강력하게 규정한다. 그러나 관점을 채택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몇 가지 불리한 점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특정한 관점의 채택이 한계의 설정을 의미한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어떤 의문들을 제기할 때는 다른 의문들은 배제하고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사물들을 관찰할 때는 그 이외의 사물들은 살펴보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특정한 방법론과 도구를 사용할 경우 다른 현상들은 놓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관점은 새로운 정보를 해석하고 이 정보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제한을 가한다. 관점을 채택한다는 것은 일종의 거래라 할 수 있는데 많은 연구자들은 이 거래에 평균적으로 손실보다는 이득이 더 많다고 믿고 있다. 이 책에서는 발달정신병리학이라 알려져 있는 관점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비교적 새로운 관점으로서 최근 들어 아동과 청소년의 행동상의 연구를 급속히 주도해 나가고 있다. 발달정신병리학은 장애행동의 기원과 발달 경로뿐만 아니라 개인의 적응과 성공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2. 발달정신병리학 개관.
발달 정신 병리학이라는 관점은 정상적 기능과 비정상적 기능에 대한 이해의 증진에 힘입어 상상의 도약에 의해 탄생하였다. 이 관점은 발달 심리학과 아동 청소년 임상 심리학 그리고 정신의학의 결합에 의해 형성되었다. 발달 심리학은 전통적으로 정상 발달을 주제로 삼는다. 즉, 사람이 일생에 걸쳐 어떤 보편적 원리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특히 관심을 갖는다. 아동 청소년 임상 심리학과 정신의학은 행동장애 증상을 알아내고 장애의 원인을 이해하며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주된 관심이 있다. 각기 다른 이 분야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가를 주고 또 받을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는 이들의 협동적인 노력이 인정을 받게 되었고 발달 정신병리학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되었다. 발달정신병리학은 장애행동을 정상 발달과 관련해서 이해하는 일반적인 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특정한 이론적 설명을 강제하지 않는 접근이다. 그보다는 발달의 쟁점들과 의문들을 핵으로하여 다른 관점이나 이론들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이런 이유로 아첸바흐는 발달정신병리학을 거시 패러다임이라 이름 붙였다. 다른 관점들 또는 미시 패러다임들을 포괄하는 폭넓은 관점이다. 그림 2-1은 이런 생각을 도식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이 도식에서 각각의 미시 패러다임은 행동장애를 바라보는 특정한 관점을 제시한다. 각 패러다임은 나름대로의 가정을 하고 이론적 개념을 제시하며 특정한 의문들을 제기하고 특정한 방법론을 채택하며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한다. 발달 정신병리학의 틀 안에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여러 관점들 중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관점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관점을 마음대로 거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신분석은 경험적 기반이 취약하고 연구 결과와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인식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은 아동 발달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아동 행동과 성인 행동을 연결해주며 그 밖에도 발달 정신병리학자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여러 개념들로 인해 호평을 받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발달 정신병리학은 개방적이어서 여러 관점과 여러 분야의 통합을 권장하며 이로 인해 정상 행동과 이상 행동 둘 다의 발달을 연구하는 데 최적의 토양을 제공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접근은 다른 여러 접근들에 비해 제약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발달 정신병리학도 그 자체의 가정과 원리 그리고 관심 사항이 있다. 정상 발달을 살펴보아야만 문제 행동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은 이 접근의 핵심이다. 이런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비정상에 대한 정의이다. 제1장에서 이미 논의한 대로 정상 발달의 기준 없이는 비정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발달정신병리학이라는 관점을 좀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발달의 몇 가지 다른 측면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발달이 어떤 개념인지 살펴본 후 이 측면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3. 발달이란 무엇인가? 발달이라는 개념은 너무나 단순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길거리를 지나는 낯선 사람들에게 발달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성장을 발달의 동의어로 꼽을 것이다. 또 대부분의 발달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정의가 여기서 끝난다면 발달을 완전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이론들이 제안되었는데 이 이론들은 흔히 발달이 보편적이고 고정적인 단계에 따라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가령 프로이드는 심리성적인 발달을 기술하였고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발달, 피아제는 인지발달, 그리고 콜베르그는 도덕 발달을 기술하였다. 이런 이론들이 발달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정적인 단계로는 발달의 가변적이고 역동적인 성질을 포착하기 어렵다. 또 이런 단계 이론들의 상당수는 중요한 쟁점들을 간과하였거나 생물학적 과정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중요한 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학습 이론들은 대부분 단계에 의한 기술을 삼가면서 발달에 있어 연속적인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발달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이론가들 간의 근본적인 불일치가 있기는 하지만 발달의 여러 가지 기본적 특징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다음의 사항들은 발달의 핵심을 짚어내고 있다.
발달은 개인이 평생에 걸쳐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문화적 변인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일어나는 변화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변인들은 또 그 자체로 끊임없이 변화한다. 발달에 따른 변화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행동은 양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고 질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의 사회적 반응은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특징이나 질이 향상될 수도 있다. 생후 초기에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체계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과정을 거쳐 발달한다. 각 체계 내에서 초기의 전체 구조와 기능은 점차 세밀하게 분화되다가 통합을 이룬다. 통합은 여러 체계들 간에도 일어난다. 발달은 일관성 있는 패턴에 따라 진행된다. 따라서 각 개인이 보이는 현재의 기능은 미래의 기능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능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렇듯 발달은 다소 복잡한 경로를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발달 경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이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에는 이 경로가 개방적이고 유연하지만 나이가 듦에 따라 가능성들이 점차 줄어들게 된다. 발달에 따른 변화는 평생에 걸쳐 더 높은 차원의 기능과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지만 변화가 항상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성인기의 신체 노화는 기능 감퇴를 가져오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언제라도 부정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다음에 논의에서 보게 되겠지만 발달의 개념은 정상 행동뿐만 아니라 장애 행동에 대한 사고의 틀도 마련해준다. 발달 정신병리학자들은 문제 행동이 생겨나는 과정에 대한 가정이나 의문, 여러 분석 수준에서의 인과관계, 발달 경로, 위험 요인과 적응 유연성,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른 문제의 연속성에 특히 관심을 기울인다. 4. 발달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다중인과성. 발달정신병리학자들의 근본적인 가정은 발달이 수많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문화적 변인들이 이루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많은 요인들이 역동적으로 계속해서 상호작용함으로써 발달상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가정한다. 발달의 어느 지점에서든 그러한 요인의 일부는 개인이 가져오는 것이다. 즉, 발달은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개인과 가변적이고 복잡한 환경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견해는 지금은 상식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비정상적 발달을 이보다 더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 것은 오래된 일이다. 한 예로 의학 모델 또는 질병 모델을 들 수 있다. 이 모델에서는 장애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하고 단일한 생물학적 원인에서 비롯되는 개별적 실체라고 본다. 이러한 견해는 1900년대 초기에 매독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의 뇌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때로 정신장애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강화되었다. 특정한 정신질환과 당일한 인과적 요인의 관계가 발견된다면 장애에 대한 이해가 크게 향상되겠지만 이 모델은 대부분의 행동장애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현재의 지식으로 볼 때 단일한 원인을 추적하는 것이 대다수의 행동장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스럽다. 사실 이것은 많은 신체질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이를테면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요인들은 모두 심장질환의 병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히려 다중 요인에 의한 설명이 필요하다.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는 미숙아로 태어났거나 출생 직전 또는 직후에 의학적 합병을 보인 아동들을 들 수 있다. 대체로 이런 아이들은 달에 다 채우고 태어난 정상적인 아이들에 비해 나중에 신경학적 문제나 인지적 문제를 더 많이 나타낸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아무런 문제도 나타내지 않으며 임신 비 출산 합병증이 심각한 정도에 의거하여 발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아이들에게 심각한 생물학적 손상이 있을 때에는 결과가 좋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회 계층, 가정 환경이 결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족 요인과 문화 요인이 발달을 촉진할 경우 심각한 출산 합병증이 있는 아이조차도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요즘 널리 인정되고 있듯이 불리한 의학적 경험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의 발달은 다중 요인에 의해 설명될 필요가 있다. 5. 인과적 과정의 탐구. 그러나 원인과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은 원인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밝혀내는 것 이상의 일이다. 발달 정신병리학은 인과적 요인들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또는 기저의 과정과 기제들이 무엇인지 알아내고자 한다.
예를 들어 가정 환경에 어떤 요소들이 미숙아의 발달을 손상시키거나 향상시키는지, 그러한 요소들이 아동의 신체적 안녕, 지적 성장, 사회적 기술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인과적 과정을 밝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주의 깊은 연구와 해석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아동이 친구로부터 거부당하는 것과 학업빛 행동 문제를 갖는 것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연구를 생각해보자. 친구로부터 따돌림 받는 것이 학업 실패 및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 여기에는 어떤 과정들이 개입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유익한 일일 것이다. 따돌림이 학업 부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따돌림 당한 아이는 친구들로부터 나쁜 대우를 받고 학습 기회가 적어지게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를 매개하거나 또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식으로 작용하는가? 부스와 레드는 이러한 매개 모델을 검증했으며 이 모델이 부분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친구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이 아동을 소외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아동이 학급 활동에 적게 참여하게 만들며 이것은 다시 학업빛 정서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돌림과 그러한 문제 간의 관계를 제대로 알아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보스와 레드의 연구는 그러한 과정을 밝혀내기 위해 더 깊이 천착하는 한 가지 전략을 보여준다.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원인을 구분하는 것이 유용하다. 직접적 영향이 작용할 경우 X라는 변인이 곧바로 Y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간접적 영향이 작용할 경우에는 X가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변인에 영향을 미치고 이 변인들이 Y를 일으킨다. 대개는 간접적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더 어려운데 그 이유는 변인들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상당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스와 레드의 연구는 친구의 배척과 학업 부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접적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필요한 원인과 충분한 원인을 구분하는 것도 유익한 경우가 많다. 필요한 원인은 어떤 장애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원인이다. 그러나 필요한 원인은 장애를 일으키는 데 충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정신지체가 특징인 다운 증후군의 경우 지금까지 밝혀져 있는 유전적 이상들은 필요한 원인인 동시에 충분한 원인이다. 반면에 뇌의 이상은 청소년의 정신분열증 발병에 필요한 원인이기는 하지만 충분한 원인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 관점에 의하면 뇌의 이상은 정신분열증의 원인을 작용하지만 뇌의 이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 장애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정신분열증이 발생하려면 뇌 이상 이외에 다른 요인들도 있어야 한다. 필요한 원인과 충분한 원인의 구분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반드시 똑같은 또는 대등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님을 인정하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 원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데 꼭 필요하거나 충분한 것은 아닐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어떤 장애의 경우에는 다른 요인들이 더해지거나 배가 되어서 역치에 도달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인과관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에서 분석을 실시하고 다양한 연구 설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발달 정신병리학의 관점은 그 전략이 무엇이든 간에 인과관계 파악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이러한 인과관계 연구에 기여한 개념들과 가정들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다.